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민생 경제 법안과 연금 개혁 등의 국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시정 연설 전 국회에서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짧게 악수했습니다. 대통령 시정 연설이 맹탕 연설이었다고 비판한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친목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이어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문제에 중앙정부나 여당이 지침을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넉 달 만인데 반도체 경기 회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확산에 따른 비판 여론에도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건 휴전이 아닌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현재 시점에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헬로윈을 앞두는 지난 주말 13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가 대부분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흉기 난동은 몇 시에 발생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정문 앞입니다. 77살 박모 씨가 흉기를 들고 이곳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겁니다. 경찰도 곧바로 제압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복부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주지 않자 대통령실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진정과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도 대통령실로 들어가겠다며 정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제압한 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왜 흉기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갔는지 등 박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기에 이어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이 됐는데 어젯밤에는 자신이 전청조 씨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 씨가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학대 사실을 인지한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남 씨가 전 씨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 통 걸고 대화하자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수사를 통해 남 씨에게 연락한 인물이 실제 전 씨의 모친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청조 씨가 아동학대, 사기 그리고 스토킹까지 다양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 씨는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혐의뿐 아니라 각종 사기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에 대해 제기된 고소와 고발, 진정 등 3건을 병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 관련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 씨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 씨에게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경찰은 전 씨의 각종 사기 혐의에 남 씨가 공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부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곽 전 의원과 아들 경채 씨,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받은 25억 원을 아들이 다니던 하천대유 퇴직금으로 꾸며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가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넉 달 만인데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개선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뚜렷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광공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며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9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9%, 1년 전보다는 23.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 생산은 5.1%, 석유 정제는 14.6%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전산업 생산이 이에 힘입어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운수 창고 등에서 늘며 한 달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월 13.5%, 9월 12.9%,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인 것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22년 1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광공업, 즉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소비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한 달 전보다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어 8.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전망과 함께 4분기에도 개선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고물가의 올해 3분기 생활 필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8.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과 경기도의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생활 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의 값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케찹이 28.3%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마요네즈와 쌈장, 아이스크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다음 달 9일부터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원가 상승의 여파로 다음 달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대상은 360ml 병 제품과 1.8리터 미만 페트류 제품으로 담금주 등에 쓰이는 1.8리터 이상 페트류 제품과 일품 진로값은 유지합니다. 또 테라와 캐리 등 일부 맥주 제품 출고가도 다음 달 9일부터 평균 6.8% 오를 전망입니다. YTN은 대출을 책임지던 지역 농협 임원이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았다는 논란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판결을 앞두고 문제 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농협 차원의 징계는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대출을 담당하던 상무직급 임원 A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겠다며 3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억 원가량이
규정 한도를 넘겨 대출됐다는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이 YTN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매니저 처가가 위반되는지 모르고 실무자들도 별 이의 없이 진행했길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하는 거고. 1심에서는 지역 농협이 입은 피해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땅값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토지 매매 계약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규정대로 무작위 지정하지 않고 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함께한 부하 직원들과 A씨 부인이 본인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을 내준 지역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A씨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농협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선고를 한 달 앞두고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농협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던 여군 1명을 구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오리 메기디시 이병을 작전 중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메기디시 이병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고 가족과 재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 기습 때 인질로 붙잡힌 230여 명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구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지상작전 속에 민간인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근거지로 지목된 병원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의 석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알쿠즈 병원 복도가 환자와 가족, 난민들로 붐빕니다. 이 병원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방을 공습할 것이란 이유 때문인데 대피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We have over 400 patients who are inside the hospital. Many of them are in the intensive care unit. Evacuating them means killing them. 이스라엘은 앞서 가자지구한 또 다른 대형 병원 지하에 하마스 사령부가 있다면서 병원 공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른과 어린이용 빈 침대가 줄지어 배치됐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억류된 가족이 이스라엘 지상군 본격 작전으로 사선을 넘을 위험에 빠지면서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 모습을 드러낸 인질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석방과 이를 위한 전신 전력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Citizen of the world, you can help too. Stand up, speak out, demand action, appeal to our shared humanity. 이스라엘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파손되거나 불에 탄 차량들을 이스라엘 남부 폐차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폐차장에는 파손된 1,500여 대 차량 가운데 400여 대가 옮겨왔는데 당시 하마스 공격의 강도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휴전하라는 국제사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시 내각회의를 주재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지난 7일 끔찍한 공격을 당한 만큼 하마스에 대한 적대 행위 중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휴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금 시점에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휴전이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가자지구로 가는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총격 사건이 또 잇따랐습니다.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파티를 열던 10대와 20대들이 다툼을 벌이다가 총격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거리. 헬로윈 파티가 열리던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다툼을 벌이던 10대와 20대들이 총을 빼들고 급기야 서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살과 22살 청년 2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Disturbance or a fight between two groups. And in this fight between two groups, we had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volved that were in the way.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헬로윈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연령은 16살에서 22살 사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남성이 총을 들고 와 다른 이들을 향해 쏜 것으로 보입니다. And unfortunately, somebody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flict injury and pain on members of our community. 같은 날 시카고 서부에서도 헬로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고 텍사스주 텍사카나에서도 파티에서 싸움을 시작한 10대들이 총을 빼들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10여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들이 대부분으로 미국에서 총격 사고는 어린이와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이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따르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죠. 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또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사전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국회의장이 된 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한 윤 대통령은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 대표는 당시에는 옅은 미소만 짓고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비공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 이야기를 꺼내자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의 첫 소통의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협조와 부탁을 5번 이야기했고 관심을 4번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회 협조를 거듭 요청했는데요. 연설을 마친 뒤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도 갖고 오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과 잠시 만나 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찾았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생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소통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두 분이 아마 긴밀한 얘기는 할 수 없는 장소예요. 네, 그런 자리였다고 공개적이고 합니다. 또 여야 지도부가 다 모이고 또 오부 요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의례적인 첫 만남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여럿이든 뭐 개인이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거 이거 자체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그런 계기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여야 간의 정치가 좀 원활하게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존의 영역, 교집합의 영역을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가는 거 그런 정치를 지금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또 지난번에 여야 대표 간의 어떤 약속을 사실 어기고 또 피켓팅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오늘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잘 경청해주고 또 일부 의원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악수를 청하셨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반갑게 이렇게 악수로 맞아주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작년 시정연설 때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민주당이 보이콧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야당을 향해서 지나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소통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전쟁은 전쟁이되 총칼 없이 말로 하는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수가 만나야죠. 근데 이제 정식적인 만남 대신에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 오신 기회에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예우를 갖추면서 하실 말씀 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서 아쉬운 점은 여전히 대통령께서 변하지 않았구나. 그 연설 내용 중에서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고 자아자찬만 하시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족했다. 물가 민생 안정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됐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경제 인식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내년 낙관도 말씀하시고 지금의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복지 예산에 있어가지고 사회 서비스 예산을 삭감을 해놓고서 사회적 약자를 부둥겠다고 말씀을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늘리는 게 아니라 써야 한다는 근본적으로 이 좀 예산에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90% R&D 예산 삭감된 분야가 34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특히 마지막으로 이 민생 경제를 보살피겠다. 앞으로 이 말을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민주당 내에서는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 참석할지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참석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는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이 국회에 오시는 시정연설을 맞아서 함께하는 자리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빠졌더라 그러면은 그 모양새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달리하셔서 뭐 100마디 말씀보다는 이재명 대표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서 이 민생 문제 또 경제 문제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대화와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여야 대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까요? 뭐 저는 뭐 이제 그럴 시간과 기회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예. 금방 이제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건전재정의 기조를 건전재정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국가 채무가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임 정부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폭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가파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도 냈었는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건전 재정 기조가 너무 좋다,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자를 보살피고 보듬는 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썼다는 부분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조금 정부가 잘한 부분을 이야기할 적에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과거에 정말 이 목적외로 예산이 잘못 나가고 있거나 또 불효불급한 예산 또 지출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던 이런 부분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 예산을 다 모아서 23조 원이라는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소외계층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국내 세금을 정말 제대로 아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전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부가 건전 재정과 함께 정말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정연설의 엇갈림 평가. 김기현 대표는 예산안 꼼꼼하게 잘 챙겼다. 이런 설명 잘 된 것 같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맹탕 연설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두려워하라. 이거 피켓이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강서 보궐선거가 보여줬듯이 네. 예, 현 정권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만, 분노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야당이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은 해야 된다. 네.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여야 원내대표들이 좀 더 서로가 배려하는 본회의장에서 피켓이 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본회의장 내에서 야유 구성이 오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민심을 담아내는 모양새가 어떤 걸까 네. 고심 끝에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침묵 시위를 하자. 그렇군요. 그런 정도로 예.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정치권에서 지금 김포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 당론 추진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뭐 총선 전략이라고 앞에 그렇게 굳이 붙이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수건을 당이 선제적으로 좀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도 서울 편입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죠.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절차와 과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자꾸만 던지기식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민생들을 그러니까 민생들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 추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저희가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예. 수도권의 교통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의 일환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요. 이게 과거부터 고민했던 거라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김포에서도 예. 상당 부분의 많은 분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
이 부분을 주장을 해왔고 또 요청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김포 시민들의 주민의 편익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김포시의 어떤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 차원에서 서울시로 편입되는 부분이 타당하고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건의들이 있어 왔고요. 여기에 대한 아마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지금 그 김포주의 가장 큰 문제가 그 골드라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지옥철 같은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제 서울 편입으로 가는 것이 김포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이제 관할 지역을 재조정하는 법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이 이제 과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또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에 의해서 행안부로 건의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국회의원이 입법을 해가지고 이게 추진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이제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될 일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뜬금 없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빌공짜 있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공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는 북도와 남부를 분도를 하는 이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30년 이상 된 수건 사업이었어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 김포 편입은 경기도가 동의할 리가 없어요. 경기도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일을 왜 던졌을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수도권 판흔들기입니다. 수도권 판흔들기다. 지금 수도권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이러다가 수도권에서 그걸 전멸하겠다는 위기의식을 국힘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당대표 측면에서 본인의 수도권 차출론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서 이 카드를 지금 던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도권 차출론도 염두에 둔 것이다. 수도권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출마하고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혁신위원장께서 당대표 이런까지 거론하면서 수도권으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김포 편입 카드를 꺼냈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총선용일 가능성, 그리고 판 흔들기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기현 대표 지금 수도권 차출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야당에서는 그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김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낮에는 사실 서울 시민이고 저녁 때는 경기도민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생활권이 같은 거죠. 근데 직장을 주로 이제 시내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교통 문제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이분들의 주민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서울 편입이라면 그거는 저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눌 적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김포시가 경기 북도로 가는데 사실 한강 건너서 유일하게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을 만약에 재편을 한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안이 김포 시민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원하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경기도민들은 낮에는 서울 시민이고 표현하신 것처럼 밤에는 경기도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김포 편입시켜주면은 구리는 어떡합니까? 남양주 시민들 어떡합니까? 하남 어떡합니까? 부천 시민들 어떡합니까? 저희 오산 시민들 중에서도 낮에는 서울 시민이고 밤에는 경기도민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 국힘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경기도민을 상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에 사시는 분들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상당수가 아마 서울 편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당장에 집값이 올라가고 예, 예. 서울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율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예. 물론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을 건데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상대적 박탈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콩 하나를 남은 먹는데 내가 안 먹을 때 네. 이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예. 아, 김포만 편입시켜주고 예. 구리, 남양주, 부천, 하남 여기는 편입 안 시켜준다. 그쪽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이건 일종의 국민들의 편가르기 하는 상대적 결과를 박탈감, 편가르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것이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그 인접 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여주고 예. 또 중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네. 이 통합이나 편입이 바람직하다면 네. 저는 그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지역도 지역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서울은 인구가 줄는 예, 경향성을 예. 갖고 있는 거고 경기도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규모의 행정과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네. 중장기적으로 도시를 제대로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여당 발로 정치권 이슈가 됐는데요.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야당이 본격적인 대응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이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영남권 의원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의총에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경상남북도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많은 경우에 우리 국민이 희생을 했고 정치인이 덕을 봤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서 우리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의원들은 양지에서만 있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선입관이 강합니다. 예. 그런 인식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의원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가 아니는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남 네. 의원들이 수도권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 없다고 보세요? 과거에 이제 시도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성공한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 111명 가운데 절반인 56명 영남권이고요. 이 가운데 3선 이상 찾아봤더니 16명 됩니다. 대구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 있고요. 3선의 윤재혁 의원도 있죠. 지금 지도부가 공식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이 혁신의 안이 나왔고 이 안을 이제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혁신의 정권을 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영남의 중진들이 당을 위해서 내가 수도권으로 나가서 직접 뛰겠다.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헌신과 희생인데요. 이 헌신과 희생의 첫 번째 조건은 자발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번 하겠다. 이제 그리고 이 영남 지역은 내가 좋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내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미 인요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이건 이제 강제 차출이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억지로 끌려나가는 후보가 수도권의 유권자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서. 혁신위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수도권에 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접근해서 이것이 저는 이제 그 당이 가진 혁신의 역량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이런 혁신의 동력을 아래로부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향식으로 내려 꽂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뇨한 위원장님께 하고 혁신위원들이 우선 현장에서 우리 당원들 얘기부터 좀 먼저 들어봤으면 그럼 당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요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혁신 방안들을 추진해 나갔다면 저는 당내 분란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좀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분란의 소지가 있을 다음에 수도 있겠다. 이야기지만 제가 좀 한 말씀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5선이시잖아요. 네, 우리 안민석 영남 의원도. 중진들의 수도권 착출론. 겉으로 볼 때는 혁신적인 발상인 것처럼 보이고 판 흔들기 효과가 일정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영남에서 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와봤자 죽을 건데 누가 사지로 오겠습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그 배경은 용산 출신들이나 검찰 출신들을 영남에 꽂기 위한 그런 포석이 깔린 거 아닌가. 세 번째로 수도권에 준비하고 있는 지금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반발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혁신위원장께서 하시는 건데 나름대로 좀 의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야가 총선 앞두고 이 중진들 험지 출마론 계속 나오잖아요.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또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가 다 틀린데요. 저는 제 지역구를 아마 국힘에서 전략 지역으로 지금 정한 모양이에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올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잘못 쓴 데만 지우시고. 카메라가 많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좀 말이 참 안 나와요.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뜬금없는 대사면 앞뒤가 다른 5.18 묘역 참배 모두 보여주기식에 불과합니다. 5.18 망언도 부족해 제주 4.3 희생자를 모욕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용서해주는 것이 혁신입니까? 영남당이 이미지를 좀 벗어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인류한 혁신위원장은 낙동강 하루 세력은 뒷전을 해라 라고 운운했는 데서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인류한 혁신위원장 좋은 분이시죠. 근데 오늘 무슨 여기 오시려고 그러다가 광주에 가셨다. 네, 5.18. 네. 아니 그리고 영남의 그 다선 의원님들이 경쟁력 있습니까? 그 증거 있습니까? 또 당의 어른이신데 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당의 어른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또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 말씀 신현장님께서 얘기해서 콜로라도 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 또 시장님 탈당도 시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 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바깥 활동하기 좋은데요. 다만 당분간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이 12도, 대구는 9도, 부산은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2도, 대전은 23도, 광주와 대구, 부산 모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